60세, 인생 후반전의 지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음 리셋.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대한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특히 50대를 지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면 다가올 후반전을 어떻게 행복하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집니다. 만약 지금 60대, 70대 혹은 80대의 문턱에 서 계시다면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더욱 값진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국내 노년내과 분야의 권위자인 김민준 박사,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는 그의 저서 60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 수많은 중장년층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어르신들과 환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는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후회 없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철학을 정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노년의 행복을 위해 애써 외면했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삶의 진실들을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이전 영상들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나이를 처음 살아갑니다. 제가 만약 62세라면 62세의 저는 이 세상에 처음인 것이고 78세라면 78세의 저 역시 처음 그 나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80대, 9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경험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김민준 박사의 최신 강연과 저서를 바탕으로 나이 들수록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지혜,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저와 함께 인생이라는 여정의 후반부를 더욱 행복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전환점, 60세, 새로운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60세에 들어서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50대까지 치열하게 살아오며 짊어졌던 무거운 마음가짐을 이제는 가벼이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변화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남은 인생은 분명 더 충만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70대에 접어들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유를 만끽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가올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핵심 비결입니다. 사회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신문이나 TV만 보는 대신 가끔은 밖으로 나가 활기를 찾아야 합니다.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동호회에 나가 동년배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훌륭한 뇌 자극 활동입니다. 혼자서라도 영화관에 가거나 전시회를 둘러보고 감상을 나눌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꽃피우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꼭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강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기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지인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지적 자극은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물학적인 노화, 즉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80대 후반에 이르면 누구나 눈에 띄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오면 아무리 의욕을 내보려 해도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60대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정립해야 70대의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힘으로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력을 유지하며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인생 전체의 질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길, 마음가짐의 중요성.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체형, 성격, 사고방식, 생활 환경, 직업, 가족 구성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죽음에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참 괜찮은 인생이었다, 후회 없이 잘 살았다라고 미소 지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쉬움과 미련으로 가득한 길입니다. 과거의 선택들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탄식 속에 생을 마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하며 생을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늙어가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즐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과 괴로운 노년을 가르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예전 같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네라며 한숨만 내쉬지만 다른 이는 노화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니 감사하다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이켜보아도 후자가 훨씬 더 행복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에너지를 전파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그저 참고 견디는 착한 고령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솔직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한 어르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한 어르신이 되기 위한 준비는 60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이 나이를 이미 넘으셨다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운명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운명까지 달라진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인드 리셋 실천법. 앞서 강조했듯이 행복한 어르신이 되려면 우선 낡은 마인드를 과감히 리셋해야 합니다. 의사로서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6,000명이 넘는 한국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무엇이 그들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음가짐의 핵심 원칙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승부에 집착하지 말자. 젊은 시절의 경쟁심은 내려놓자. 해보기도 전에 판단하지 말자.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갖자.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자.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하자.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자.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자. 정답은 스스로 찾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기억하자.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자. 타인의 평가보다 나의 행복이 우선이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고 이것이 습관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인생의 방향, 즉 운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마인드 리셋 실천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천 지침. 행복하게 나이 들며 보람찬 인생 후반전을 보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다듬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젊은 시절의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에 갇혀 있다면 일상은 고단하고 괴로워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어떻게든 돈을 아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나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 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의사가 권하는 대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이며 소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고 절제하는 생활 방식이 반드시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인내하고 욕구를 억누르는 삶은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들어 가장 먼저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 환자들을 돌보며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기력이 떨어지다가 어느 날부터는 걷는 것조차 힘겨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치매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는 돈을 쓰고 싶어도 제대로 쓸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는데 목돈이 들어가며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한창 일하고 재산을 모아야 할 시기에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독립하여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고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둔 자산 덕분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의 절약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돈을 쓰는데 인색합니다. 계속 아끼고 모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행은 꿈도 꿀 수 없게 됩니다.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에서 정갈한 식사 한 끼를 즐기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치매나 노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쯤 되면 자산이 꽤 있어도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많은 분들이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내 행복을 왜 그렇게 뒤로만 미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만 모았을까? 참고 인내하며 흘려보낸 세월이 너무 아깝다. 조금 더 나를 위해 쓰고 즐기면서 살 것을 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음과 건강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리셋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고쳐보세요. 돈은 쓸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합니다. 집에서는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쥐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환영받고 존경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돈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가끔은 물질적인 여유가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경제력이 있어야만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삶의 질과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적재적소에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할 돈을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남긴 막대한 유산은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 사이에 깊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만 될 뿐입니다. 차라리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을지 모릅니다. 가진 재산을 생전에 의미 있게 다 사용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면 자손과 친지들은 장례식장에 모여 참 좋은 분이셨지, 빈품이 훌륭하셨어 라고 고인을 추억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애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은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쓰십시오. 자식에게 진정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은 막대한 유산 자체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습과 삶의 지혜입니다. 60대가 지금과는 다른 태도로 조금 더 여유롭게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며 상당한 자산을 축적해온 이 세대가 소비를 늘린다면 위축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부양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소중한 추억뿐입니다. 죽기 전에 제주도 흑돼지나 실컷 먹어볼 걸, 퇴직금으로 평생 꿈꿔왔던 세계 일주나 한번 다녀올 걸, 그때 그 멋진 차 한번 타볼 걸 하는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지나친 절약 정신은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인생 후반전을 풍요롭게 채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불안 다스리기, 미래 걱정 대신 현재에 집중하는 지혜. 만약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선뜻 돈을 쓰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망설여진다면 그 불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미리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수록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외식을 줄이고 좋아하던 술이나 담배, 커피 같은 기호식품까지 멀리하며 지출을 극도로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명목하에 현재의 즐거움을 모두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60세부터는 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는 거침없이 하며 사는 인생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탕하게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 검열과 절제보다는 어느 정도 자신의 욕구에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이야말로 정신적인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진정한 비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노후를 불안해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 특유의 높은 불안감 수준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고독사 등을 접하며 나에게도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어쩌면 영영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가능성까지 미리 걱정하며 현재를 잠식당합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실제로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드뭅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걱정만 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혹시라도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지침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면 평소 암 진단과 치료에 있어 평판이 좋은 병원들을 몇 군데 알아두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조사해보고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혹은 어떤 방식의 돌봄을 원하는지 미리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의견을 나누어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비책을 마련해두면 막연했던 불안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그저 끌어안고만 있으면 위축되어 절약하고 소비를 자제하는 수동적인 태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만 잘 다독이고 관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마음속 불안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안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삶의 지혜 중 하나입니다. 일상의 활력 찾기, 가끔은 밖으로 나가 세상을 만나자. 집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끔은 문 밖으로 나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밖에서 식사하기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들도 젊었을 때는 대부분 회사 근처 식당이나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오늘은 뭘 먹을까 설레는 고민에 빠지기도 했죠. 직장인들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40년 이상 매일같이 밖에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삼시세끼를 모두 집에서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다양합니다. 식사하러 일부러 나가는 게 귀찮아서 질도 안 하는데 밖에서 점심 사 먹는 게 왠지 눈치 보여서 그냥 집에 있는 밑반찬에 김치찌개나 끓여 먹는 게 편해서 등등.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은퇴 후에야말로 식비를 아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 외식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꾸준히 외출하는 습관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오늘은 뜨끈한 갈비탕이 먹고 싶네 혹은 오랜만에 칼국수나 한 그릇 할까 생각하며 일단 집을 나서면 동네 골목골목 숨어있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동네를 낮 시간에 어슬렁거리다 보면 의외의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나만 알고 싶은 동네 맛집을 발견하는 행운이 따르기도 하고 새로 생긴 예쁜 카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점심 한 끼를 밖에서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반경은 생각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나온 김에 근처 서점에 들러 신간을 구경하거나 전통시장에 들러 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 무엇을 하든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됩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작은 사치, 이제는 충분히 누리셔도 좋습니다. 외식을 하면 메뉴 선택의 폭도 확 넓어집니다. 늘 배우자가 차려주는 대로 혹은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을 꺼내 의무감으로 식사를 때우다 보면 어느 순간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갑자기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먹는 행위는 80세에도 90세에도 심지어 100세가 되어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머릿속에 먹고 싶은 음식이 다채롭게 떠오르고 식사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누리고 스스로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길입니다. 여기에 쓰는 돈을 어찌 단순한 낭비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건강한 거리 두기, 너는 너, 나는 나의 지혜.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60대를 넘어 70대, 80대를 바라보며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자녀를 향한 마음가짐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다 성장해서 어엿한 성인이 된 자식을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80대 노부모가 독립하지 못하고 캥거루족으로 지내는 50대 중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소위 8050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여전히 자립하지 못한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힘겨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은둔형 외톨이 문제뿐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비혼 자녀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부모의 걱정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물론 혼자 살면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부모님께 효도하며 잘 지내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부모님 집에 계속 얹혀 살면서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노부모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 아이가 먹고 살 수 있으려면 재산을 최대한 많이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앞에서 나이 들수록 돈을 자신을 위해 풍족하게 써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는 자식에게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 정작 본인은 돈을 쓰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까지 부모가 전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건강하게 선을 긋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내 모든 재산을 남겨줘야지 하는 과도한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늙으면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자식들 비위 맞추며 서로 다투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해라는 생각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얽매이게 되면 어느새 자식에게 종속되거나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한 관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식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독립이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서 한 발짝 물러나 오롯이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남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시간과 재산은 온전히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혹여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해도 부모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즉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노후까지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뛰어드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위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기보다는 지지하고 격려하는 조력자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녀의 진정한 자립을 이끄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가족들에게도 구체적인 액수나 계획을 미리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재산을 반드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대, 70대라면 자녀들은 아마 30대, 40대 혹은 그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서로 유산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 역시 부모의 재산을 언젠가는 자신이 물려받을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여기는 경향마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나 중요한 결정에 자녀들이 깊이 관여하며 간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받을 유산이 줄어들까 봐 부모님의 황혼 재혼이나 새로운 시작을 반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세태가 바람직한 것일까요?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현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평생 모은 재산 때문에 정작 노년기에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가진 자의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 문제로 자녀들과 불편한 눈치 싸움을 하거나 훗날 형제간의 불화를 야기할 바에는 차라리 생전에 의미 있는 곳에 재산을 사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실제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뉴스를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형제자매가 서로 등을 돌리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가족 관계가 갈라지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는 자신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고 좋은 묘자리를 마련해 오래도록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남은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산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후의 일은 고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과연 막대한 재산을 남기는 것만이 현명한 선택일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묘지를 마련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0년 후, 100년 후의 나의 후손이 과연 남아있을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가 죽고 나의 자식과 손주 세대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찾아와 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값비싼 비용을 들여 거창한 묘소를 꾸미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지가 될 확률이 높은데도 묘를 꾸미고 관리하는 데 큰돈을 남기는 것은 어쩌면 부질없는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평소 인연이 깊었던 모교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의미 있게 기억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유산 활용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방향의 나눔과 환원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건강 염려증 내려놓기, 건강검진과 약에 대한 새로운 관점. 지금까지 제가 여러 저서와 강연을 통해 수없이 강조해온 이야기라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정기적인 암검진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매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연령대별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권장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를 성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러한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검진을 받기 시작한 첫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대가 건강검진 결과를 지나치게 맹신하고 작은 수치 변화에도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건강검진 결과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불안해하며 의사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노년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명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나이 들어서까지 삶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건강검진과 그에 따른 관리가 수명 연장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면 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훨씬 길까요? 건강검진의 효과가 그렇게 확실하다면 젊은 시절부터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아온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검진 기회가 적었던 전업주부나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여성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아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90세,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시골 할머님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해보면 태어나서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어쩌면 너무 평면적이고 단순한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면 의사는 보통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를 권유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약을 처방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사소한 수치 하나하나에 너무 얽매이며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상 범위를 넘어선 부분을 깎아내리려고 애쓰기보다 우리 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덧셈의 관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나 각종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보다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섭취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신체 각 기관이 원활하게 기능하고 세포의 염증 발생이나 노화를 촉진하는 산화작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즐겁게 나이 들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현명한 길입니다. 약, 정말 필요할 때만 과잉 복용의 위험성. 만약 요즘 들어 부쩍 기운이 없고 활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진다면 혹시 내가 너무 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동료 의사가 8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요양시설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 잘 걷지 못하고 종일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지 궁금해져 그분들이 평소 복용하는 약들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은 매일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살짝 과장해서 말하면 약만 챙겨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약들 중 상당수는 당장 복용을 중단해도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약들이었습니다. 단순히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약,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 혹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먹는 신경안정제 등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어르신들께는 지금 당장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몇 낮추는 것보다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것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일단 불필요해 보이는 약부터 줄여봅시다. 그는 이러한 판단 하에 환자 및 보호자와 상의하여 꼭 필요하지 않은 약들을 과감하게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은 점차 기운을 되찾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정말 오랜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하다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그런 어이없는 일이 실제로 있겠어?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을 끊고 오히려 활력을 되찾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습관적으로 과다 복용하다가 오히려 저혈압이나 저혈당 쇼크가 와서 몸을 덜덜 떨거나 어지럼증으로 잘 걷지도 못하게 되는 환자들을 저 역시 종종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아도 근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의 위험이 커지는데 약 부작용으로 인해 움직임이 더 불안정해지거나 의식이 흐릿해진다면 건강에 오히려 심각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기운 없이 누워만 있으면 넘어져 다칠 일은 없겠지만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삶의 활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80대, 90대 어르신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60대, 70대부터 충분히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심각한 질병 치료를 위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한 수치를 약에만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약을 복용하여 해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점진적으로 약을 줄여나가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번 먹기 시작한 약을 별다른 고민 없이 건강관리 비법처럼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계속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약을 복용한 뒤 오히려 몸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느껴진다면 그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지 의사와 진지하게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을 먹은 뒤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몸에 기운이 없고 어지러운 증상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약 복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짐 내려놓기, 도움 요청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마음속에 쌓아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전혀 내색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다가 갑자기 위독해지거나 고독사라도 하게 된다면 남은 자식들은 평생 부모님 임종도 지키지 못한 불효자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옛말에 효도하려고 마음먹으니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효도하려고 마음먹으니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는 표현이 더 현실적으로 와 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몸이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적당히 기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은 자녀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작은 도움을 제때 받음으로써 나중에 더 큰 병환으로 자리에 누워 자식들에게 장기간의 간병 부담을 지우지 않게 되는, 즉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예방하는 현명한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자식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예전에는 거뜬히 해냈던 일들을 이제는 하기 힘들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편안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도움받는 일이 영 어색하고 쑥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젊었을 때 사회와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여하고 베푼 만큼 이제는 그 대가를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국가에 성실히 납부한 세금을 이제 연금이나 복지 혜택으로 돌려받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너희를 이만큼 건강하게 잘 키워냈으니 이 정도의 소소한 도움은 받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이는 결코 뻔뻔하거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갚아라고 생색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라는 마음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좀 더 편안하고 당당하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표정이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더 상냥하고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으로 퍼져나가 당신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60세, 70세, 80세를 맞이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부터라도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단언컨대 얻는 것은 무수히 많아도 결코 잃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남은 인생 후반전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